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주기적으로 선조한테 장계를 올려보냅니다. 자기 부하들이 얼마큼 공을 세웠는지 부하들 이름도 쫙 나오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노비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의 노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 이하의 존재였어요. 인간 취급 안 당한 사람들이에요. 평생 서럽게 정말로 벌레같이 취급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이순신 장군은 나를 인간 대접만이 아니라 높은 가치 있는 존재로 나를 대해주시네. 제가 노비였으면 그날부터 그냥 장군님한테 제 목숨 바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전혀 꺼릴 거 없이 따라주는 겁니다. 그게 고마움의 리더십이에요. 따라오게 하는 거. 윽박질러가지고 따름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게 하는 거. 상대방을 고맙게 여기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따라주는 거죠. 최고의 리더십입니다. 고맙다는 것은 타 존재가 나한테 좋은 것을 베풀었다라는 것에는 알아차림이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기여를 해야죠. 나도 선행을 베풀어야죠. 기여한 바. 그래서 행복하고 싶다면 우리는 자아 실현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네, 안녕하세요. PDS 다이어리 단톡방 여러분 환영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 환영해요. 박수도 있고 열기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깜짝 놀란 것은 오신 분 한 분도 예외 없이 필기 도구를 다 준비해 오셨어요. 아주 진지한 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보면은 뭐 생존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성장, 지혜, 굉장히 큰 개념들이 나오죠. 그러나 잊으세요. 핵심은 행복이에요. 오늘 이 강의 내용은 행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논의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행복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조금 있는 사람이에요. 화면에 보이는 이곳이 제가 운영하는 행복연구소예요. 이쁘죠? 근데 고마워요. 근데 이게 사방팔방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가운데 있으면은 정말로 편안하고 평화롭고 행복을 조금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연구소는 행복을 종교라든지 인문학, 철학으로 접근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과학 베이스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소개할 행복은 제 개인 경험이 아니에요. 좀 살다 보니까 이게 행복이요 하는 그 말 하러 온 거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 입증된 내용들, 검증된 내용들, 그거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꼰대 같은 이야기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아마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과학하고 행복하고 뭔가 미스매칭이 되잖아요. 아니에요.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행복은 과학의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하면은요, 제가 말할 자격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급은 아니지만,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꼽사리는 꼈잖아요. 실은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것을 모르면서 행복해질 도리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피할 도리가 없고요. 스트레스를 낮출 방법이 없어. 이 세상에는 매년 매일 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부딪히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알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스트레스를 조금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스트레스의 뭐 파충류 반응이라는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제가 리뷰하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뇌를 보면은 아주 크게, 복잡하지만 아주 크게 3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흔히들 설명을 해요. 가장 안쪽에 있는 뇌가 생명을 관리하는 뇌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부위를 우리가 흔히 파충류의 뇌라고 그래요. 뱀도 그 뇌는 갖고 있으니까는요. 그 위에 변형계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나 핵심 하나는 그냥 감정을 관리하는 뇌라고 생각하세요. 소개돼지 다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유류의 뇌라고 말습니다. 근데 사람은 소개돼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이 세 번째가 두드러진 뇌가 있습니다. 전두엽, 그중에서 전전두엽, 아비마 쪽 생각을 관리하는 두뇌예요. 이 세 두뇌가 다 작동을 해야만 인간이 비로소 인간답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 스트레스를 받죠. 뭐 불안감, 짜증, 분노감, 감정이 넘쳐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감정 홍수 상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은 변형계가 작동을 제대로 못해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생각 관리하는 전두엽도 작동 잘 못해요. 그러면 이 상태의 두뇌는 더 이상 인간의 두뇌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파충류의 뇌만 살아서 움직이니까 파충류가 되는 파충류. 뱀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예? 그렇죠. 물거나 도망가거나 사람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뭐 조그만 스트레스가 아니라 좀 큰 스트레스 받으면은 공격 또는 도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공격이 이제 욕설, 폭언, 폭행 같은 거. 도피가 술,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이게 다 도피적인 행동이에요. 자, 이걸 갖고 우리가 파충류 반응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똑같은 현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스트레스는 이제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요인, 자극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생존을 위한 자동적인 반응인데 정신이 순간적으로 집중해 줍니다. 공격할 때는요, 적을 보면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도망갈 때 두리번 거리면서 도망가면 잡혀먹어요. 도망갈 구멍을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올인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자동적으로 집중됩니다.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정말로 더 커지거나 오래 지속을 해서 너무나 힘들어지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리고 공격해봤자 제압을 못하고 도망치는데도 해방되질 못하고 이럴 때 지치잖아요.
그러면 포기를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정신 나간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멍 때리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영어로는 fight and flight가 첫 번째 반응인데, 공격해도 안 되고 도망가도 안 될 경우에는 freeze라는 이제 세 번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앞이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답답해요.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스트레스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면은 아마 여기는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정신을 집중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동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집중하는 거.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문제 해결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외적 자극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동기 유발이에요. 생존이 문제가 안 될 때, 그리고 연결이 충분히 되어 있을 때,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소위 인생 성공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할 때 우리는 목표에다가 딱 집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메슬로우 박사님의 인간 니즈, 욕구, 동기 피라미드란 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적 동기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내신 분이 칙센트미아이 교수라는 분이세요. 시카고 대학의 석좌 교수님이셨어요. 이분께서는 세 가지 조건이 구비되면은 내적 동기가 발동이 걸린다 그래요. 첫째, 매우 뚜렷한 목표가 있다. 둘째, 점진적 도전이 있다. 셋째, 인스턴트 피드백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볼 수 있는 피드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은요, 이 세 가지 조건이 거의 완벽하게 만족시켜주는 요소가 우리 주변에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실은 게임이에요, 게임. 컴퓨터 게임. 컴퓨터 게임 보면은요, 어떤 놈을 부셔야 하는지 그 목표가 뚜렷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단계가 있지는 않아요. 100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번째 단계를 통과하면은 11번째가 날 기다려주고 있는데 약간만 높은 수준의 도전이에요. 그래서 5분만 하면 통과할 것 같아요. 근데 아시잖아, 5분이 아니라 5시간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키보드 하나 딱 누르면은 그 효과가 금방금방 나타나잖아요, 스크린에. 누가 옆에 앉아서 나한테 해석해주고 훈수 들 필요가 없어요. 나 스스로 그 피드백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컴퓨터 게임에 푹 빠지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자기 목표를 이룰 때까지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컴퓨터 게임이에요. 그러나 역시 여러분들은 눈썰미가 참 좋으세요. 이게 맞아요. PDS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도전 레벨을 점진적으로 높여가요. 예를 들면은 나 운동하고 싶다. 갑자기 150kg, 200kg짜리 움직이질 않잖아요.
조금씩 근육을 키워나가듯이 점진적으로 한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피드백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은 너무나 좋겠지만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어요. 창의성이 필요한 활동을 할 때는 시야가 좁아지면 안 돼요. 정신이 너무나 집중되어서 터널 비전이 되면 안 돼요. 릴렉스, 이완시킬 줄 알아야 돼요. 정신적 여유가 생겨야 돼요. 이럴 때 창의적 발상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유명한 사례들, 뉴턴의 사례, 아르키미디스의 사례 보시면은 왜 하필 사과나무 밑에서 낮잠 자고 있을 때냐, 왜 하필 따뜻한 목욕을 하고 있을 때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가장 편안하고 이완되어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유레카, 가장 훌륭한 창의적 발상이 나온 거잖아요. 물론 이 대표적인 사례만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발상을 할 때는 스트레스에 쩌들 때는 안 돼요. 그건 너무 코앞만 봐요. 코앞만. 시야가 넓어져야지.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해결책이 있었는데 못 보다가 편안해지니까 드디어 알아차림이 생겨서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Rest. 혹시 심리학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Fight or flight. 그리고 flight, freeze라는 세 번째, 다 F로 시작하죠. 그 반대가 있어요. Rest and digest가 한 세트고요. Feed and breathe. 이것은 우리가 이완됐을 때 할 수 있는 거. 스트레스 상황에서 반대 상황입니다. 소위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먹어야 성장하잖아요. 번식해야만 나의 후손도 성장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 건데 저는 이게 너무 재밌다 생각을 해요. 섭식, 휴식, 번식 다 식자를 써요. 숨쉴 식을 써요. 이상하지 않나요? 세 가지가 다 관계가 없는 개념들인데 한자로는 옛날부터 이게 여유를 가졌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똑같은 식자를 썼어요. 그리고 심호흡하는 것, 이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심호흡하면은 이완되는 거. 이것은 최첨단 과학이 그 이유까지도 다 밝혀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단순히 목표를 막 온갖 정신을 집중해서 달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살아가고 싶다. 창의적 발상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완할 줄도 알아야 된다. 심호흡하면서 살아가세요. 숨 안 쉬면 제대로 못 살아요. 근데 심호흡만 하고 될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말씀드릴게요. 성장을 하시려면 의도적으로 정신 집중만이 아니라 정신 차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 있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호랑이가 아니라 뭐가 호랑이를 대체했죠? 스트레스예요. 요즘 세상 호랑이는 스트레스예요. 옛날에는 호랑이가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평생 나올까 말까 했지만 오늘날 호랑이는 매일 내 옆에 붙어 다녀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호랑이랑 싸워서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나간 상태로 많이 살고 있는 중이에요. 정신 차려야만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정신 차리고 사는 겁니다. 정신 차리려면 다시 이제 아까 이완해서 확장되어 있는 나의 시각을 또다시 좁혀야 돼요. 다시 또 정신 집중을 해야 돼요. 정신 집중과 정신 차림의 차이가 뭐냐면 집중하되 어디에 집중하는가 따라서 정신 나갈 수도 있고 정신 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신 집중하되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될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힌트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아까 보시다시피 정신 나가면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답답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캄캄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게 디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디스트레스, DI 스트레스, 고통스러운 상황. 그러나 우리가 창의적으로 살아갈 때도 그것은 U 스트레스라는 말을 써요. EU 스트레스. 그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예요. 스트레스가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자극이 되는 거고 고통을 주는 거고, U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주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고통이 아니라 고찰이 따라와요. 찰이라는 단어는 알아차린다,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알아차려야만 행복해질 수도 있고 정신 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신 차림의 전제 조건이 알아차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알아차릴까? 그리고 그 무엇에 내가 정신을 집중시켜야만 된다. 이게 이제 남은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또 약간 방향을 바꿔서 이 알아차림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광부가 캄캄한 굴 속에 플래시라이트, 플래시 달린 모자 쓰고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갖고 비유를 들면서 이 정신 차림과 알아차림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불빛 비친 곳만 눈에 보이잖아요. 그것만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에 대해서 정신은 6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 특성, 거기에 대해서 질문으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알아차리고 평소에 사세요? 얼마만큼을 보면서 지금 의식을 하고 살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대충 정신 나간 모양이에요. 정신 있어? 지금 없어요? 50%? 너무 답에서 멀어가지고 제가 말할 말문이 막혔어요. 10%, 1%, 50%, 10%, 1%.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다 정신 나간 소리였습니다. 마지막 기회 하나 드릴게요. 한 분께. 완전히 반대처럼 보잖아요. 80에서 0.1. 여전히 답에서 너무 멀어요. 답은 0.0005%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답이에요. 진짜요, 그러죠? 네, 진짜입니다. 그냥 과학적인 이야기를 다 설명하지 않고 딱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차리게 도울게요. 손 들어봐 주세요. 나는 지금 이 방에 공기를 알아차리고 있다. 아무도 없잖아요.
공기 없으면 난 죽어요 지금. 그 정도로 나한테 지금 내 목숨이 달려있는 중요한 것인데 전혀 알아차리지 않고 지금 계시잖아요. 공기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으면 나머지 덜 소중하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아차리지 않고 계실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 없이 살고 있다. 첫 번째. 0.0005%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잘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셈이니까. 그래서 밤에 여러분들이 깜깜한 밤에 플래시라이트 조그만 거 들고 다니신다면은 어떻게 걸으세요? 이렇게 걸으세요? 아니잖아요. 플래시라이트를 흔들잖아요. 더 많이 보려고. 깝깝하니까. 정신이 딱 그 짓을 해요. 그러나 정신은 시공간을 흔들어대요.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현재에 조금 있다가 머물다가 말이죠. 정신이 그래서 왔다 갔다 오락가락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의 두 번째 특성이에요. 과거에 가 있는 것이 누군가 미워 죽겠고 원한에 맺혀 있고 이거예요. 정신이 미래로 가 있으면은요 조바심 나고 걱정되고 초조하고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정신만 먼저 미래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팩트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어딘가 자동적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어디에 집중하게 될까요? 천만의 말씀. 왔다 갔다 들락날락 막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다가 어딘가 자동적으로 현재 하려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동적으로 집중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자동적으로 지금 다들 집중하셨잖아요. 별난 것, 이상한 것, 부정적인 것에 자동적으로 집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해로울 수가 있으니까 내가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주시하게 돼 있어요. 해롭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이 특성을 악용하는 것이 뉴스입니다. 뉴스는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것만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그래야지 시청자들이 정신 집중을 해주고요. 그래야지 시청률 올라가고요. 그래야지 광고비 수입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험악한 곳이 아닌데도 뉴스를 보고 있으면 이 세상 살 곳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뉴스 보면은 우울증 환자 됩니다. 100% 장담해요. 네. 세상이 그런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자, 이렇다가 너무 괴롭잖아요. 자꾸만 좋지 않은 것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너무나 힘드니까 이제는 의도적으로 정신을 여기에다가 집중합니다. 게임, SNS, 텔레비전 드라마, 도박 뭐 이런 데다가 정신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할 때만큼은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 이게 다 소비적인 활동이죠. 소비적인 활동을 하려면은 값을 치러야 돼요. 어떤 값을 치르는지 혹시 아세요? 시간? 시간 맞아요. 그러나 훨씬 더 비싼 값을 치러요. 에너지? 맞아요. 에너지도 치러요. 그러나 비교가 안 될 만큼 소중한 것 내가 팔아 넘겨야 돼요. 맞아요. 정신 팔아 넘기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것이 딱 세 가지예요. 몸, 마음, 정신. 이것 어느 하나도 잃으면은 나는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팔아 넘기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적인 활동에다가 정신을 집중시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갖고 어리석은 상태라고 말을 해요. 참고로 썩다의 옛말은 석다예요. 그래서 어리석었다, 정신이 썩었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 어른, 정신의 순수한 우리 한국말입니다. 자, 어디에다가 정신을 집중시키면 어리석은 상태가 될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생산적인 활동입니다. 어디? 맞아요. 돈, 명예, 권력 같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없을 때는 1억만 벌면은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1억 벌어보세요.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죠. 10억 생기면은 100억 정도는 있어야 돼요. 끝이 없어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승진을 하면은 더 높은 데서 올라가고 싶어 하고요. 가장 높은 데 올라가면은 거기에 영원히 남아있고 싶어요. 그래서 썩는 겁니다. 이게 최고인 양 착각을 하는 거죠. 정신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은 정신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행복하려면 여기다가 정신을 집중하셔야 돼요. 정신을 집중은 하되 어디에 집중하는가 따라서 정신 나갈 수도 있고 정신 팔릴 수도 있고 정신이 썩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정신 차리려면 정신을 여기다 집중해야 된다. 이 안에 들어갈 단어는 너무나 소중한 단어인데 너무나 또 흔해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매일 이 말을 쓰고 있으면서도 이게 그 뜻인지도 모르고 쓰고 있는 중이에요. 저 안에 들어갈 단어는 소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소중한 것에 정신을 집중해야죠. 그런데 소중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제가 알기 위해서 사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귀중이라고 써 있어요. 그거는 그냥 비슷한 말이지 설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한영 사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valuable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높은 가치라는 뜻이잖아요. 높은 가치라는 뜻의 한국 단어가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 한국말이에요. 뭘까요? 이것 역시 흔해 빠진 단어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썼을 텐데 이게 그 뜻인지 모르고 쓰셨을 거예요. 고마라는 단어예요. 많은 분들이 고맙다, 고맙습니다를 감사합니다로 인식을 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다른 말이에요. 감사합니다는 동사, 고맙다, 고마워, 고마운 형용사예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형용사예요. 높은 가치를 지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맙고 감사합니다를 말 쓰는 거예요. 고맙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 쓰는 거예요. 땡큐 땡큐가 아니에요. 응? 당신이 나한테 베푼 거 높은 가치로 저는 여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고마움에다가 나의 정신을 집중시켜서 무엇이 고마운 것인지 알아차리면 행복해진다. 과학적 근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의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이게 진짜 과학이에요. 행복도 과학이고 고마운 것도 과학이고 이런 연구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실은요, 고마움을 알아차리면 차릴수록 내가 행복해지는 그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는 상담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울증에 걸려서 오시는 분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고마운 거 없다. 고마운 사람 한 명도 없다.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냐면 아무도 나한테 고맙게 하질 않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나한테 높은 가치를 베푸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아무도 나한테 좋은 것을 베푸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고마움을 배려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행복한 사람들은요, 고마운 게 넘쳐난다 그래요. 그러면 또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이 사람도 나한테 좋은 거 줬고 저 사람도 나한테 좋은 거 줬고 이 사람 다 나한테 좋은 거 줬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야말로 소중한 사람인 모양이구나. 이렇게 인식되니까는 너무나 자부심도 커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너무나 행복한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갖고 고마움의 역설이라고 그래요. 고마움 하면 할수록 거꾸로 내가 더 고귀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고마움은 찾는 거 아니에요. 고마움은 알아차리는 거예요. 고마움은 있어 왔어요. 그냥 우리가 못 봤을 뿐이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에요.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증거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집에서 엄마나 아빠나 밥 해줬잖아요. 과연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서 이거 정말로 맛있고 고맙다 느끼면서 먹은 적 있으세요? 그냥 앞에 밥이 있으니까 퍼먹었을 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참 고마운 거였어요. 그런데 따져봅시다. 만약에 19살 때까지 집에 있었고 집에서 밥을 해줬다면 몇 번 부모가 해준 거예요, 밥을. 엄마가 특히. 몇 번? 봐, 지금 알아차리면 아무도 없잖아, 지금. 비슷하게 추측. 계산하셨구나. 막 두들겼어요. 맞아요. 2만 번 정도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느끼면서 밥을 먹은 적이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고마움은 내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 내가 그냥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에요. 정신 나간 상태에서 살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엄마만 그랬나요? 밥만 그러나요? 설거지도 2만 번 했을 거 아니에요. 빨래도 2만 번까지는 아니라도 수천 번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방 닦고 씻고 닦고 해준 것도 다.
그 하나 해야 될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밥을 해줬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이것은 생각이에요. 고마움은 만나는 거예요. 그 존재를 만나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동생 고마워. 존재를 만나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알아차림이 없고 살다가 언제 그 알아차림이 갑자기 생기냐면 돌아가실 때. 그래서 우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없이 살아왔잖아요. 어리없이 살아왔대요. 어리없이. 정신없이 살아와요. 그래서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우리가 이제 고마움을 알아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고마움은 최고의 리더십이에요. 이순신 장군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대한 책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상하게 이 점을 언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주기적으로 선조한테 장계를 올려보냅니다. 보고서. 거기 보면은 자기 부하들이 얼마큼 공을 세웠는지 부하들 이름도 쫙 나오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노비들의 이름이 나와요. 고맙다고 상 내리라고 선조한테 보고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의 노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 이하의 존재였어요. 인간 취급 안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평생 서럽게 정말로 벌레같이 취급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이순신 장군은 나를 인간 대접만이 아니라 높은 가치 있는 존재로 나를 대해주시네. 제가 노비였으면 그날부터 그냥 장군님한테 제 목숨 바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전혀 꺼릴 거 없이 따라주는 겁니다. 그게 고마움의 리더십이에요. 따라오게 하는 거. 윽박질러가지고 따름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게 하는 거. 상대방을 고맙게 여기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따라주는 거죠. 최고의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이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은 노력파예요. 노력파. 엄청나게 노력하셨어요. 그 증거물이 난중일기입니다. 임진왜란 7년간 거의 매일 쓰신 일지예요. 일지를 보면은 당연히 그날 어떤 작전, 어떤 목표, 어떤 세부적인 사항도 있지만 너무 놀랍게 감정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보통 장군 하면은 자기 감정을 완전히 억누르고 이성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은 감정에 충실했어요. 물론 이제 감정이 왜 중요한지는 오늘 다 말씀 못 드려요. 감정은 나한테 나의 상태를 말해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알아차려야만 나는 나를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차단하고 사는 사람의 극단적인 경우가 가장 무서운 경우예요. 사이코패스. 자기랑 연결이 안 된 사람. 그리고 이 난리 중에도 이래서 다행이다. 긍정적인 시야를 갖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병사들이 고생하고 있다. 그래서 미안해요가 아니에요. 고맙다 그러잖아. 미안하다는 말은 나는 지금 편치 않습니다예요. 아직까지 미안. 나의 편치 않은 감정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면서 상대방이 기뻐할까요? 천만의 말씀. 고맙다 그럴 때는 당신이 나는 높은 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니까
우리가 고맙습니다 하면 상대방도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고마워요. 그래요.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 난중일기는 노력으로 인해서 이런 일지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그 모습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연구소에오는 모든 사람들이 적어야 할 행복 일기라는 것이 있어요. 하루에 3분 정도 쓰는 거. 첫 번째는 자기 감정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감정 알아차려야지 정신 차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신 차림의 시작 포인트예요. 그리고 좋았던 걸 알아차린다. 왜냐하면 정신은 좋지 않은 것에 자동적으로 집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좋은 것에 정신을 집중시키려는 노력을 해야만 정신 차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정신 나간 상태로 삽니다. 그런데 세상은 좋은 것만 있지 않잖아요. 좋지 않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알아차려야죠. 단 뒤집어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래서 다행이다. 세상의 모든 상황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의 눈에 쉽게 보이지만 뒤집어 봐가지고 그 뒷면에 장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차려야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없는 거 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고마운 거 갈 수가 없어요. 고맙다라는 것은 타 존재에 대한 알아차림이잖아요. 또 타 존재가 나한테 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려면 먼저 거치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한 좋은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나의 장점 매일 하나씩 찾아야 돼요. 요즘 아이들한테 장점 찾기 시키면은요, 2-3개 쓰고 하늘 멍하게 쳐다봐요. 너무나 야단맞고 지적받고 살아가지고 자기 좋은 점을 몰라요. 그러면은 고마운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점 찾고 나야지 고마운 것을 적을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하나가 더 남아 있어요. 고맙다는 것은 타 존재가 나한테 좋은 것을 베풀었다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이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기여를 해야죠. 나도 선행을 베풀어야죠. 기여한 바. 참 기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다른 해석을 갖고 있어요. 흔히 기여하는 것은 나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생각을 많이 하세요. 천만의 말씀.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 결과 하나 소개한 다음에 기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기업체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일터에 보면은요, 정말로 배려하고 기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자기 것 챙기기 바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얻어먹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10명 중 몇 명이 기여하고 살고 몇 명이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챙기면서 사는 사람일까요? 예? 3명이 배려하고 1명이 테이커. 그러면 6명은 매쳐. 물론 이것은 이제 미국의 직업의 통계니까 한국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4명 중 1명이 기여하는 사람이고 5명 중
한 명은 테이커랍니다. 테이커. 그럼 절반이 남았잖아요. 절반이 바로 매처.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사람들. 소위 give and take가 칼같이 정확한 사람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고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업적 평가, 그것을 다 기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테이커들 중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매처들 중에서도 잘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여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 성과가 좋다고요? 그래야만 말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거기서도 분포가 있어요. 거기서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성과가 최고로 높은 사람들은 기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나온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기여한다는 것은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이 아니라 쓸모 있고 이로운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혁신이라는 개념은요, 이노베이션, 정말로 창의적으로 일을 하면서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의 특성은 오리지널리티.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독창성 하나만 갖고는 안 돼요. 동시에 필요한 것이 relevance라는 개념이에요. 적절성이라는 개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 갖고 창업에 뛰어들잖아요. 90%는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돈 벌려고 창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왜 도와줘? 그래서 엔젤 투자자가 안 나와요. 그러나 사회가 필요한 일,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내가 갖고 있다고 일을 시작하면은 그 일은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고, 나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야만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전과 시각을 갖고 있다. 두루두루 이로운 것이 무엇인가, 쓸모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평소에 고민하면서 산 사람들이 결국은 혁신을 주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여하기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공과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입학조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프린스턴 대학도 마찬가지고 스탠포드 대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학생 하면서 딱 한 줄 기여하는 사람이에요. 기여하는 사람. 이 세계적인 명문대학은요, 성인 군자 양성하는 곳이 아니에요.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기준은 기여하는 사람이에요. 기여하는 사람. 근데 이 명문대학의 모델이 우리 한국의 교육법이에요. 우리도 기여한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 교육 시행법이 있어요. 사회 봉사와 학교 봉사는 징계예요, 징계. 애들이 문제 일으키면은 벌 줄 때 사회 봉사하고 학내 봉사 시키잖아요. 기여하는 것이 벌이에요, 한국에서는. 어쨌든 그 법은 고쳐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법이 실은 세계 명문대학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실행 요소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째, 맨 밑에 과연 당신은, 너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극복해낼 수가 있느냐? 자기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이냐?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은요, 더 큰 일 못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또 하나 있어요. 스트레스만 아니라 뭐야 했어요? 자유도 관리할 수가 있느냐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내 인권 하면서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건 흉측한 것이잖아요. 나의 자유도 내가 관리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래야만 다른 학생들이 나랑 같이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기숙사도 같이 쓰고 협업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관계 조율이에요. 관계 조율. 혼자서 큰일 하는 세상은 끝났어요. 독불 장군은 이제는요 인자가 아니에요. 걸림돌이지. 이 두 가지가 됐을 때 기여할 줄 아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조율, 자기조율, 관계조율, 공익조율이라는 이 세 가지 조율하는 능력을 가져야만 이 세상에 최고의 인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마무리 질게요. 아까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집중하는 능력을 발휘를 해야 돼요. 그냥 스트레스에 반사하는 반응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나의 정신을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만 성공을 해요. 그 성공이야, 성공.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돈 버는 것이 목표면 돈 벌면 성공한 거잖아요. 부장되는 것이 목표면 부장되면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행복 천만의 말씀. 그래서 행복하고 싶다면 우리는 자아 실현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실제로 매슬로 박사님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피라미드를 수정했어요. 그러나 워낙 이 피라미드가 유명해가지고 여전히 심리학 교과서에는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수정된 것은 뭐냐? 피라미드 더 위에, 자아 실현 위에 자아 초월이라는 것이 있다. 자아 초월이라는 것은 나의 정신력을 오로지 나한테만 쏟아붓는 것은 성공을 할 수 있어도 행복은 보장 못한다. 타인에 대한 알아차림, 타 존재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알아차림을 갖고 있을 때 내가 기여하는 삶을 살고 그게 바로 자아 초월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의 정신을 소중한 것에 집중시켜야 돼요. 고마에다가 정신을 집중시켜야 돼요. 그게 정신 차린 상태가 되고 저린 정신 차린 상태가 되면은 아무리 스트레스가 높아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엄마라는 존재는 아이 그 소중한 존재한테 정신을 집중하기 때문에 불 속에도 뛰어 들어가잖아요.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자아 초월이에요. 이것을 해내는 것을 갖고 저는 두 가지 단어를 만들어 봤어요. wisdom, 지혜. 어른십. 어르신이 아니라 어른십. 제가 보니까는 너무나 많은 나이 먹은 어르신들이 우대 받으려고 그러고 배려 받으려고 그러고 보살핌 받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자기중심이잖아요. 어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어른이면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우선순위잖아요. wisdom. 스펠링이 좀 다르죠? W-E-S-D-O-M. 지혜는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함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10년 전에는 그래도 화제가 됐었어요. 제가 만든 단어인데 그래도 이게 시선을 좀 끌어들였어요. 어르신 맞다. 또
wisdom이라는 것도 제가 10년 전에 큰 국제 행사에서 제가 쓴 단어인데 이것도 한번 신문에 소개됐는데 기여하는 삶,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거, 그게 성장이라는 개념이에요. 성공이라는 것은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고요. 성장은 장이 어른 장자예요. 성, 이룬다, 어른이 돼가는 거, 소위 어른심을 발휘하는 것이 성장의 개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생존에만 매달려 살면은 고통스럽고요. 성장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행복할 수도 있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공하고 행복하시길 바라요. 고맙습니다. 건너야 할 강 너무나 폭이 넓으면 당연히 절망스럽죠.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니까. 지금 나의 현실과 내가 가야 할 그 목표가 너무나 차이가 크니까 괴롭잖아요. 징검다리로 놓으세요. 그게 점진적 도전이라는 개념이에요. 징검다리는 나의 현 시점에서 하나 한 발 정도 앞에 놓는 거잖아요. 비법 알려고 하지 마세요. 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진실된 방법. 진실된 방법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 효과가 있는 것이 진실된 방법이에요. 노력 없이 효과 얻을 생각하지 마시라. 그게 꼭 강 중간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거기서 한 발자국만 앞에 놓는 것이 징검다리예요. 현실에 맞춰서 놔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교수님 오늘 그 행복에 대한 과학 이야기 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장을 할 때 보면 행복을 느끼기까지도 이 의식적인 노력의 반복이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이제 범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도파민을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머리로는 고차원적인 어떤 것들이 행복하다는 걸 알지만 제 몸은 따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게 제 머리로는 되게 즐거웠습니다. 근데 제 몸은 10시에 시원한 맥주를 한 잔 들이키는 거에 대한 기쁨을 더 많이 반응하더라고요. 제 몸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는 이런 그 보상 체계를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으세요. 그래서 이미 많은 것을 노력을 하시고 실천해 오신 모습이 보여가지고 갈 길이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바뀌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할 때도 제가 한 3번인가 세웠는데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아니요,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말 앞으로 의식적으로 쓰지 않겠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다 하면 더 이상 노력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맥주 한 캔 탁 마시면서 즐기는 거 괜찮아요.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우리가
근육 같은 것도 조금씩 연마해야만 튼튼해지듯이 우리의 정신력과 마음 건강도 똑같아요. 조금씩 매일 조금씩만 노력을 해야만 점점점 건강해져요. 그래서 내가 기대한 만큼 빠르게 나의 정신 건강과 마음 근육이 커지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그냥 내려놓으면은 그러면은 발전, 성장은 거기서 끝날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조금씩 서서히 성장시켜 나간다고 딱게 플랜을 그렇게 세우십시오. 점진적으로 도전을 높여 나가세요. 너무 책을 여기를 참가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으로 책을 5일 만에 직장 다니면서 읽었는데 너무 잘 읽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기 오게 되면서 이제 제가 PDS를 쓰는데 너무 느리게 성장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좀 답답한데 꾸준히는 하고 싶은데 이렇게 지치지 않고 꾸준히 가려면 어떤 습관을 만드는 게 좋을까 하고 이제 자꾸 딴짓을 해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플랜 두시를 쓴 대로 해야 되는데 2시간 넘게 제가 드라마를 막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도 도파민 중독이 그쪽으로 드라마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이렇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 어떤 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성장할 수 있는 용기. 고마워요. 예, 아까 그 첫 번째 질문자와 좀 유사한 면이 있어요. 내가 기대한 만큼 성장이 없어서 잠깐만 한눈 팔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뭔가? 우리가 급할 때 라면 많이 먹잖아요. 그 라면 참 맛있어요. 딱 자극을 주니까. 그리고 양념도 강하고, 그리고 먹으면 또 정신 또 바짝 들기도 하잖아요. 짜고 맵고 하니까. 그 맛에 내가 익숙해지면은 심심한 거 못 먹어요. 지금 드라마 본다든지 이런 소위 불량식품에 해당되는 것들에 내가 익숙해져 가지고 진짜 맛있는 것이 뭔지 감각을 잃은 상태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이 담담한 것에 대한 맛을 내가 느껴야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끊어야 될 거 끊어야 돼요. 그래서 다이어리에다가 적으세요. 갑자기 탁 끊으면 금단 현상이 생겨서 역효과가 나요. 6개월 시간을 주고 3개월이면 3개월, 100일이면 충분할 거예요. 100일간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양을 줄여나가서 100일 후에는 좋지 않은 습관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새로운 것에 대한 맛을 보기 시작하면은 맛에 느끼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불량 음식 손이 저절로 안 가게 돼요. 자연스럽게 손이 안 갑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선순환에 들어갈 때까지가 이제 고역일 테니까 그것은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러나 체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비법 알려고 하지 마세요. 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진실된 방법. 진실된 방법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 효과가 있는 것이 진실된 방법이에요. 노력 없이
효과 얻을 생각을 하지 마시라. 네. 미안해요. 여러분들 꿈과 희망을 다 뺏어버려가지고 미안해요. 네. 그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는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더라고요. 그 휴식하는 것조차 저한테는 스트레스고 어떻게 휴식을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겠는 것도 스트레스고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알아차림하는 거는 아예 도저히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 비법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비법은 없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마음에도 근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근력을 좀 어떻게 좀 키우고 그 다음에 하루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외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건데 그걸 조금 덜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 너무 불필요한 거에 에너지를 좀 많이 쓰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조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이 그룹 참 탐나네요.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좋아요. 계속 그 열정 가지고 가시길 바라요.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조금 여러분들이 새롭게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을 해요. 스트레스 요인이 있고요.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둘 다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말 써요. 저 사람이 나한테 스트레스 주면은 이 사람은 스트레스 요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분명히 나한테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나한테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하고 큰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또는 전혀 스트레스가 아는 반응을 내가 보일 수도 있어요. 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요인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우리는요 스트레스 요인을 바꾸려고 그래요. 부부싸움 할 때 상대방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바꿔 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그게 열 더 받는 거예요. 실망하고 애쓰는데 별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는 몇 년 동안 하다가 그냥 다 집어쳐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법이라는 것은 나 외부에 있는 스트레스 요인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스트레스 요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죠.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찾고 계시는 비법은 회복 탄력성 강화예요. 비법이 없다는 것은 방법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방법은 많은데 내가 노력을 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방법이지 나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데 저절로 효과가 있는 것을 바로 비법이라 그러는데 그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은 많아요. 그건 있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실험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방법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스트레스를 나는 받고 있다. 그러면 나를 바꿔야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요일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훨씬 더 크게 스트레스가 많아집니다. 목표를 이루기까지 이상과 현실의 차이 때문에 괴리감을 느끼고 힘들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강을 건너는데 그 건너야 할 강 너무나 폭이 넓으면 당연히 절망스럽죠.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니까. 지금 나의 현실과 내가 가야 할 그 목표가 너무나 차이가 크니까 괴롭잖아요. 징검다리를 놓으세요. 그게 점진적 도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세요. 한꺼번에 뛰어넘어 생각하니까는 절망적인데, 징검다리 2-3개가 아니라 10개, 20개도 좋은 거예요. 징검다리는 나의 현 시점에서 하나 한 발 정도 앞에 놓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 했다고 해서 강 건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꼭 강 중간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거기서 한 발자국만 앞에 놓는 것이 징검다리예요. 현실에 맞춰서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좀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살아갈 때 2가지를 만족시켜야 돼요.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 내가 좋아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건 목표예요. 그러나 사람이 목표만 갖고 살 수가 없어요. 그 목표를 이루는 수단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수단은 내가 좋아하는 거 택하는 거 아니에요. 수단은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걸 동원시켜야만 성공을 해요. 자꾸만 내가 좋아하는 것에다가 초점 맞추지 마세요. 그것은 목표, 던져놓는 거.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수단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그 2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가장 창피했던 그날 사진 찍힌 거 계속 매일 꺼내보고 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웃기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앨범에 가장 미운 사람들, 가장 흉측한 사건들을 계속 꺼내보면서 괴롭다, 싫다, 밉다, 그렇게 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음 관리를 못하는 사람. 마음이 건강하려면 좋은 마음 매일 먹으면 돼요. 그리고 마음은 주고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좋은 마음 서로 나누고 주고받고 하는 것이 더 빠르게 확실하게 내 마음을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놓는 방법이에요. 좋은 마음 매일 먹는 것 나의 선택이고요. 좋은 마음 서로 나누는 거 나의 선택이에요.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여지가 있다. 이 여지를 활용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질문입니다. 행복 일기와 유사한 칭찬, 감사, 반성하고 변화를 줄 점 등을 작성했었습니다. 써가면서 깨달음을 얻거나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쓰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 감정도 없는데 짠해서 감사한 점, 칭찬할 점을 찾기에 제 마음속에서 우러난 것이 아닌 가짜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되면서 그만두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다 한때 일기 쓴 적이 있잖아요. 어릴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썼어요? 그냥 한 달치 몰아가지고 하루만 쓰지 않았나요?
근데 그런데 이제 익숙한 나머지 어른 돼서도 이런 이제 일지 같은 거 작성하는 것이 옛날에 그 숙제 같은 느낌, 해야만 한다는 그 부담감. 그러나 이미 구입을 했고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이제 건성으로 그냥 기계처럼 쓰는 거, 그런 거 우리 이 질문자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아주 흔한 고민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매일 쓰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일주일에 4-5번은 쓰는 것을 권해요. 쭉 쓰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써본 분들의 효과에 대한 증언을 듣게 해줘요. 그들은 동기를 좀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연구소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행복 일기 쓰잖아요. 이것을 성실하게 3주 쓰면은 내가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한다. 내가 맛이 좀 온다는 소리예요. 100일간 성실하게 쓰면은 남이 나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다. 그래서 무조건 3주간은 쓰게 격려도 하고 심지어는 검사도 해요. 어린애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점검 받으니까. 그러나 3주간 하면은 발동이 조금 걸려요. 그리고 100일까지 하면은 남들이 말해주거든요. 그게 피드백이잖아요. 확실한 피드백. 그러면 이제 맛을 확실히 이제 본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아까 라면 이야기 했잖아을 라면에 먹다가 내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안 먹고 정말 좋은 음식 먹잖아요. 정말 좋은 음식의 맛을 들이면은 라면에 손이 안 가요. 저절로 안 가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L3동 김종헌이라고 합니다. 네. 저 아까 교수님이 인간은 몸, 마음, 정신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정신이랑 마음이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1시간 더 필요한데. 자, 그러면 간단하게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은 4가지 자원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신체, 정서, 인지, 생각, 그리고 영성적인 면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4가지 자원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잖아요. 생각도 존재하고 감정도 존재하고 내 몸도 따로따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같이 또 연결돼서 나타나는 상태가 있어요. 신체는 몸의 건강 상태로 나타나고요. 감정과 생각이 연결돼 가지고 마음의 상태를 이룹니다. 신체와 영성이란 두 영역이 연결돼 가지고 정신이라는 상태로 나타나요. 오늘은 제가 정신에 대해서만 조금 특성을 언급을 한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마음에 대해서 참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대해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미스매칭이 벌어져 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마음은 생각과 감정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하니까는 와닿아요? 와닿지 않잖아요. 다 손가락 내밀어 보세요. 내 마음은 여기 있다 하고 내 마음이 있는 곳을 손가락으로 가르쳐 보세요. 봐요. 어떤 분은 여기, 어떤 분은 여기. 지금 신체 구조가 달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같은 단어 마음을 쓰고 있지만은 각자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하신 분은 마음이 좀 더 생각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이고요. 여기 하신 분은 마음이 좀 더 감정이라고 느끼시는 분이세요. 둘 다 틀렸어. 그런데 마음은 어디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상태예요. 아까 상태라 그랬잖아요. 또 갑자기 또 이상해졌죠. 그럼 또 질문할게요. 이 방에 지금 온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 있어요? 어디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도는 상태예요. 높은 온도, 낮은 온도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예요. 마음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과 감정이 연결돼서 존재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감정 단어들은 다 마음 단어예요. 죄책감, 감정이죠. 그러나 죄라는 생각 없이는 가질 수 있는 감정이 아니잖아요. 자신감, 다 마음 단어예요. 좀 다르게 설명을 할까요? 제가 질문할 텐데 크게 OX로 답해 주세요. O는 하트 달리시고요. 아니오는 X. 나는 어릴 때 구구단을 단 한 번만에 외웠다. 예, 아니요. 아니오죠. 나는 두 번째 질문. 첫 키스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예, 아니요. 저 질문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나는 첫 키스를 기억하고 싶지 않다가 질문이 아니었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기억되잖아요. 첫 데이트라든지 큰 감정을 유발한 사건은 그날 어디서 언제 누구랑 만났을 때 그때 내가 키스했는데 그때 정말로 황홀했다 아니면 정말로 치가 떨어져도 싫었다. 큰 감정을 유발하는 사건은 그 생각과 그날 느꼈던 그 감정이 함께 연결돼서 기억되는 거예요. 마음이 기억되는 거예요. 구구단은 감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수백 번 반복해야만 억지로 머릿속에 기억되는 거고요. 감정에 있는 사건들은 마음에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들이 다 마음에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추억들 다 마음에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앨범이에요. 사진 앨범이라 생각하세요. 근데 거기에 웃기는 일이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온갖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사진들을 매일 꺼내보고 있다. 자기가 가장 창피했던 그날 사진 찍힌 거 계속 매일 꺼내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이없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는 거 웃기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앨범에 가장 미운 사람들, 가장 흉측한 사건들을 계속 꺼내보면서 괴롭다, 싫다, 밉다, 그렇게 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웃기는 일이에요. 다 끝난 과거인데, 사진과 같은 건데. 더 이상 지속하지 않은 것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일 꺼내보면서 괴로워해요. 그게 바로 마음 관리를 못하는 사람.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 마음이 건강하려면 좋은 마음 매일 먹으면 돼요. 그래서 나의 사진 앨범에 정말 좋은 사진들이 많이 쌓이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마음은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 씀씀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서 좋은 마음 먹는 것도 참 필요한 건데, 다른 사람이랑 좋은 마음 서로 나누고 주고받고 하는 것이 더 빠르게 확실하게 내 마음을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놓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행복에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라는 것은 이미 과학 연구로 입증된 팩트예요. 그래서 마음 건강 지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좋은 마음 먹기, 그리고 좋은 마음 나누기. 그런데 너무나 흔히 사람들이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내려놓으라, 불가능한 거 요구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한테는. 성인들은 가능해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참, 마음이 한자로 상념이에요. 상념. 상념인데 워낙 고통스러운 상념이 많으니까, 그래서 대대로 내려온 비법이 무상무념.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비워라, 내려놓으라. 그러나 인간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선으로 내려온 비법이 명상입니다. 참고로 명자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밝은 명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정반대로 어두울 명자예요. 마음의 불을 꺼서 무상무념 같이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없는 거 있긴 있는데 불을 꺼서 안 보이게 만드는 게 명상이에요. 근데 불교에서 명상하니까는 또 카톨릭들은 크리스천들은 묵상이라 하잖아요. 묵상할 때 묵자에 어두울 흑자가 들어가 있어요. 같은 개념이에요. 불 끄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서 상념이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도사들만 해요. 명상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집어쳐요. 왜냐면은 불 끄면은 온갖 잡념들이 막 생기거든요. 더 괴로워져요. 그래서 끈기가 없는 사람들은 저같이 말이죠. 몇 번 해보고 집어쳐요. 너무나 괴로우니까. 그래서 제 방법은 인간은 생각을 참 잘하는 존재다. 그래서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호상호념하라. 좋은 생각을 많이 하라. 다행스럽게 긍정심리학에서 부정적인 생각 1, 긍정적인 생각 몇 하면은 행복하다 그래요. 1대 몇이게요? 5, 땡, 3, 또 10. 경매하는 것 같네 지금. 참고로 1대 11 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이 이렇게 좋은 것이 아닌데 다 좋게 생각하는 것은 맛이 간 거예요. 약간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고요. 1대 3이면 충분히 행복해요. 이게 긍정심리학의 핵심 이론입니다. 1대 3. 그래서 좋은 마음 먹고 좋은 마음 서로 나누는 것으로 충분히 하면은 아무리 괴로운 것, 트라우마가 있다 하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연구의 정말 좋은 점은요, 부정적인 것이 빵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있어도 긍정적인 마음이 더 많으면, 더 많이 떠올리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좋은 마음 매일 먹는 것 나의 선택이고요. 좋은 마음 서로 나누는 거 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아까 어쩔 수 없다는 말 하는 순간 행복하기 틀렸어요.
미안해요. 근데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자극을 받으면은 동물들은 곧바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긍정 심리학의 최고의 대가가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죽음의 포로 수용소 그 책. 자극과 반응 사이에 여지가 있다. 이게 바로 선택의 여지라는 거예요. 이 여지를 활용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그냥 동물처럼 주어진 조건에 어쩔 수 없이 반응하면서 사는 존재가 돼버려요. 오케이? 저는 근데 회복 탄력성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어떤 원인이 있어서 제가 막 너무 마음이 괴롭고 막 이러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너무 좋아서 금방 잊고 좋은 방향으로 제가 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저한테 너무 안 좋게 했는데 계속 받고 있는데도 말도 못하고 그러고서 계속 그냥 이렇게 좀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거 회복 탄력성이 너무 좋아도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아마 이제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회복 탄력성의 개념과 제가 갖고 있는 개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회복 탄력성의 개념은 뭐 좀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연성과 포용성이에요. 테니스 공이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깨지지 않고 다시 튀어 오르잖아요. 그 유연해서 그래요. 그 유연하다는 것은 그 상황을 자기가 온갖 흡수를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포용성이에요. 그것을 하지만 나의 형태는 달라지지가 않잖아요. 나는 본래 나의 모습을 그 순간은 찌그러들다 하더라도 곧바로 나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가 않아요. 나는 괴롭지가 않아요. 나는 그래서 상대방이 싫지도 않아요. 선생님은 지금 뭔가 참는 거잖아요. 인내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지만 회복 탄력성의 개념은 아니다. 오케이? 네. 근데 그것도 아주 좋은 능력인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견디다가 어느 순간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참기만 하면은, 견디기만 하면은. 그래서 당분간은 참 좋은 역량인데 회복 탄력성도 갖춰서 더 큰 스트레스를 맞닥뜨려도 내가 나의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하는 능력도 갖추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늘 뵈서 정말 영광이고요. 그리고 멋진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한 보름 뒤면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강의의 정석이라는 책도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할 때 조금 떠는 걸 조금 줄일 수 있는 교수님만의 팁이 있을까요? 실은
그 강사라든지 발표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한다는 거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흔한 공포감 중에서 1번이 남한테서 앞에서 발표하거나 강의하는 거라 그래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유는 1대, 지금 여기도 1대 한 40 정도 되나요? 당연히 쫄 수밖에 없어요. 떨리는 것은 쫄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면은 익숙해져서 이제 더 이상 쫄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떨림이 사라져요. 자연스럽게. 그 상황이 오면은 강의 그만하셔야 돼요. 떨림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실수를 하게 돼요. 너무나 자신만만해지니까 실수를 범하게 돼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다든지. 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떨림은 갖고 있는데 쫄아서 떠는 것이 아니라 설레서 떨어야 돼요. 설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다 하더라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설렘을 잃어버리면은 그러면은 무미건조한 발표 강의가 돼버려요. 열정이 안 나오잖아요. 여대랑 똑같아요. 처음 만나러 나갈 때는 엄청나게 설렜잖아요. 근데 결혼 딱 하고 나면은 설렘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결혼 생활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떨린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니까 쫄음에서 설렘으로 바꾸면 돼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 돼요. 저 오늘 여기에 1시간 전에 왔어요. 다 준비 마치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나이에도 강의 수천 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렘, 총중에 대한 존중, 그거 이러면은 오래 가지 못해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그 초등학교 4학년과 2학년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인데요. 요즘 가장 고민이 많은 게 저희 아이들이 맨날 투닥거리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또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아까 고마움을 느끼는 아이로 성장시키고 싶은데 저 또한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데 그런 아이로 성장시키려면 제가 어떻게 부모로서 어떤 길잡이가 되어줘야 되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이거는 사전 한 가지씩만 할게요. 머리가 이제 더 이상 제가 여러 개를 담을 수가 없어요. 직장 다니면서 한 명도 아니고 2명 돌본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을 잘 하고 계세요. 둘이 싸운다면 다 이유가 있어요. 싸우는 것은 결국은 불안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엄마의 사랑을 앞두고 싸우는 거잖아요. 특히 엄마가 직장을 한다면 많은 시간을 아이들 같이 가질 수가 없으니까 아이는 엄마 있을 때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루에 딱 10분씩만 큰 아들만 10분 단독으로 보내고 이어서 또 10분 둘째랑 단독으로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같이 시간 보낼 때는 핸드폰 내려놓고 텔레비전 끄고 일 다 내려놓고 진짜 나의 정신과 마음을 모두 다 그 아이한테만 집중시키세요. 그러면 아이는 알아요. 엄마가 나를 정말로 소중히 여겨주는구나. 큰아이도 알게 되고
둘째 아이도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놓여요. 엄마가 바쁜 날에는 기다려 줄 수도 있어요. 엄마가 둘째 아이 돌볼 때는 자기가 또 기다려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10분씩 따로 오로지 그 아이한테만 마음과 정신을 다 집중시켜서 시간을 보내세요. 10분 이상 필요도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제가 하나 더 있는 거. 하신다고 하셔서. 아까 기버, 매처, 테이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기버가 됐는데 가끔 테이커를 보면 얄밉될 때가 있잖아요. 교수님은 살면서 그런 적이 있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런 적은 뭐 매일 있어요. 저는 남의 인생에 제 정신력 허비하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 살아가는 거고요. 그게 아이들이라면 교육자로서 제가 개입을 하겠는데 뭐 다른 어린한테 내가 무슨 이유로 제가 개입을 하면 내가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달라질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 미움이 생긴 이유는 여러분들은 배려를 하기 때문에 미울 거예요.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미울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미운 마음이 드는 순간 여러분들이 한 것은 배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것은 과배려였다. 보호가 중요하지만은 과보호는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배려 중요한 거지만은 과배려는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과배려를 했다면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바로 그렇지 않은 사람 미웠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는 배려하면서 결국은 그게 희생이고 헌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탈진되고 고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려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대가를 버린다면 그게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가족끼리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속상하다면은 그것은 거래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불편해지고 불행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만큼 상대방이 뭘 하든 간에 상관없이 할 뿐인 거예요. 그러면은 전혀 밉지도 않고 마음 상하지도 않고 나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케이. 오늘 새롭게 제가 너무 감동 깊게 들은 내용이 어른십이라는 거, 위즈덤이라는, 그래서 그 어른십이 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례가 있을까, 그게 좀 궁금했고요. 어른십 개념, 여러분들은 어른하고 아이를 어떻게 구분하세요? 어른이에요, 아이예요? 뭐 가장 흔하게 우리가 나이를 갖고 아이와 어른을 구분하지요, 법적으로. 저도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나이는 먹었는데 진짜 어린애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이로 갖고 따질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는 테이커예요. 아이는 돌봄을 받아야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얻어야만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 할 때 야단치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나이 먹은 사람이 나 그건 야단쳐야죠. 그거는. 저는 그것을 갖고 거지 근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지야, 거지. 한마디로. 어른이라는 존재는 어린 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전제하거든요. 나의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에게 주는 존재가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부모는 자녀한테 어른이고요.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어른이고요. 선배는 후배한테 어른인 거예요. 그래서 어른은 기버로서 살아가는 존재. 타인의 삶에 기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어른이다. 그러면은 질문의 핵심은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른십을 발휘하는가? 뭐 19살 됐다고 갑자기 어린애라 살아가다 갑자기 어른으로 살아가는 거 그런 일은 안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금씩 성장시켜주는 거, 어른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양육이고 교육인 거죠. 어릴 때부터 조금씩. 유치원생은 먹고 남은 음식들 매일 싱크대까지 옮기게 하는 것이 아이가 기여하면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거고, 중학생 정도 되면은 주말만큼은 설거지까지 하게 하는 것이 어른스럽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이에 따라서 성장 시기에 따라서 기여하는 바가 조금씩 커지고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남자들이 쓰레기 많이 밖에 나간다면 어린 아이들 유치원생 되기도 전에 아빠가 나갈 때 일부러 조그만 봉지 하나 만들어서 같이 들고 나가게 따라하게 하는 거, 그게 좋은 교육이에요. 아이들한테 말로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따져요. 행동으로 보여주면은 따라줘요. 그래서 같이 하면 최고로 좋아요. 네. 김일령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시대의 어른으로서 우리 기성세대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제가 정말 좋은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각색을 좀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어른으로서 기성세대 너무나 크고요. 여기 보니까는 그래도 가정에 가장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하면은 아마 우리 사회 전체에다가 적용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확대 해석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열심히 정말로 희생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일도 하고 어떤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애쓰잖아요. 그 참 좋은 거예요. 언제 나빠지냐면 애가 크고 난 후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자녀가 나한테 효도할 것 바라면은 불행해져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가족끼리는 거래하는 거 아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어른은 아이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바로 내리사랑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엄마가 아빠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효도해야 돼. 그것은 또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부담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될 것 같은 책임감, 의무감. 그럼 기쁘지가 않아요. 아니
여러분한테 누군가 선물 줬는데 얼굴 시큰둥하고 준다면 받는 사람이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자기가 받은 만큼이라도 자기 자녀한테 베풀어라. 그게 내리사랑의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본전이잖아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꼰대들이 하는 말, 나 때는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고 이때까지 이렇게 이루어왔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열심히 해. 이게 나 때라는 말의 핵심이에요. 응? 그 말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로 제가 어렸을 때는 굶어 죽는 사람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나라를 일궈내서 굶어 죽는 사람 우리 한국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기여한 거예요, 우리 사회에. 그럼 그로서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뭐냐? 그들이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나라를 훌륭하게 만들어도 반쪽짜리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오늘날 대한민국보다 훨씬 큰 나라를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야죠. 자신을 더 큰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지도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른의 역할이에요. 대우받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 리더십의 모토가 있습니다. 어른은, 리더는 바라고 사리고 그런 거 하지 않는다. 그 대신 배우고 기여한다. 우리 사리지 않아요. 우리가 앞장서요. 리더가 사리고 바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지금 집중하면서 또 공부도 하시고 질문도 정말 좋은 질문 참 많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많은 것이 기대가 되네요. 꼭 성공하고 행복하시길 바라요. 고맙습니다.